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예비가정통합사회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8강이고요.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산업화와 도시화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오늘 8강에서는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라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3단원은요. 크게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로 인한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변화,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변화 살펴봤고요. 오늘은 교통통신의 발달, 그리고 정보화,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 56페이지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재 58페이지에 가면 정보화에 따른 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할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교통발달과 정보화이고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그리고 이로 인한 변화와 문제점, 해결 방안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6페이지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또 인터넷, 여러분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리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일반 사회 관련된 내용들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56페이지입니다. 오늘도 인사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같이 인사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교재 56페이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교통통신의 발달. 이 두 가지는요, 거의 대부분 어떤 교재든지 교과서든지 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교통이 발달하면서 통신의 발달을 촉진하기도 하고요. 또 통신이 발달하면서 교통의 발달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거의 대부분 거의 비슷한 영향을 같이 미치기 때문에 교통통신의 발달이라는 주제로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최근 이 교통 그리고 통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일상생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동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동 가능한 거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 57페이지 보면 이러한 자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교통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해 왔느냐. 자, 먼저 1차 산업혁명 1800년대에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동수단의 동력화가 시작이 되었죠. 그 전에는 뭐 마차라던가 인력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했는데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면서 이동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솔린, 자동차가 제작이 되면서 이동수단의 개인화가 실현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또 교통 혼잡도 심해지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는 지상을 벗어나 유인동력 비행기가 등장하게 되면서 항공이동수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 범위가 지상에서 하늘까지, 공중까지 확대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유인동력 비행기 다음에 컨테이너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으시죠? 자, 얘네들이 해상 운송, 다시 얘기해서 커다란 배에 요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어디 이용을 하게 될까요? 국제 무역에 이걸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물품들을 수송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 운송 또 국제 무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음 고속철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TX가 2004년에 개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 간의 이동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면서 이동 속도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죠. 최근에는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지능형 교통체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지능형 교통체계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고속도로 같은데 이렇게 달리다 보면 이렇게 전광판 나와 있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몇 분 걸립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에서 어디 구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정체가 예상이 됩니다. 뭐 우회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전광판에 표시되잖아요. 이게 바로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도착 예정 시간 뭐 몇 번, 뭐 110번 버스 10분 있다 도착합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얘네들 또한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순차적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통신수단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교통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동수단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증기기관차, 자동차, 비행기, 또 고속철도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인간의 일상생활 범위가 확대되게 되고요. 우리는 이걸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시공간적인 제약이
축소되었다. 특히나 이 교통의 발달은 공간적인 축소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차를 타고 고속철도 KTX가 등장하기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었는데 이제 KTX가 등장을 하면서 한 2시간 반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2시간 30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보다 확대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서울과 부산 간의 어떤 시간적인 거리가 축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적인 제약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광역교통망이 발달한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된다. 자, 우리 산업화와 도시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대도시가 있고요. 대도시에 너무 많은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게 되면 과하게 밀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를 과밀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살면서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집값도 올라가고 환경오염도 심해지고 교통온담도 심해지고 그러면서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이것을 교외화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주변에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인데요. 근교 농촌이라고 해서 대도시 주변에 주로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농작물들을 재배하는 농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대도시권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얘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교통이 발달하면서 대도시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뭐 저기 경기도에 우리 그 별 장애라 그래야 되나요? 무슨 되게 커다란 쇼핑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쇼핑을 하고 가기도 하고요. 또는 경기도의 하남이나 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일상생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누리통신망을 이용한 우리 SNS라고도 부르죠. 의사소통이 보편화되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인별이라던가 또는 안면장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많은 소통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범위 자체를 확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경제활동의 범위 또한 확대됩니다. 아까 우리 컨테이너 선의 발달 요 내용 얘기했었죠. 대량 화물을 더욱 빠르게 수송하게 되고 국제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요건 또 대표적인 게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해외 직구 같은 것들 최근에 많이 하죠. 예전에는 요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주로 배를 타고 많이 와가지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하나 주문했는데요. 항공기를 타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에 실린 TV가 이틀 만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저희 집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얘가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제 경제 활동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여가 공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해외여행의 기회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뭐 해외여행 굉장히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고 있죠. 다음, 생태환경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통수단의 이용은 생태환경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헬리콥터를 이용한 산불 진압. 이 커다란 산 같은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산불, 산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헬리콥터가 타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산불을 진압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다음, 위치 확인 시스템. 얘를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요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멸종위기 동물에다가 이렇게 뭐 표시 같은 것들, 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장착이 아니라 삽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멸종위기 동물이 대체 어디에 있고 지금 뭐 신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응급구조팀을 투입해가지고 얘를 살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이었나요? 그 반달가슴곰도 지금 요 칩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크게 4가지 정도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그러나 이렇게 일상생활의 변화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때로는 문제점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게 2가지인데요. 지역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생태 환경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교통이 최근에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접근성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접근성은 어떤 지역에
접근하기 쉬운 정도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지역에 지하철역이 있고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가깝다면 거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반면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멀고 지하철 또한 마을버스나 뭐 도보로 이동해야 된다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의 발달로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되게 되고요.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 다시 얘기해서 어떤 지역에 지하철역이 생겼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 지역은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만 반면에 교통조건이 불리해진 지역은 경제활동이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요, 이 지하철역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진통을 겪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오기 바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 제발 설치해 주세요라고 막 시위하기도 하고요, 지역들 간의 갈등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이 지하철역이 하나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단 생활의 편리함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도 집값이 많이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KTX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KTX 정차역이 들어서느냐 들어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KTX의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오송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KTX의 분기점이 위치하는 오송은 경부선 그리고 호남선을 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가 있겠죠. 반면 KTX 정차역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 곳들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또는 뭐 버스 정류장 또는 KTX 정차역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역들 간의 격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빨대 효과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얘는 뭐냐면 과연 KTX역이 들어온다고 정말 과연 100% 긍정적인 영향만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오송 얘기했는데요. 자, 오송에 KTX 분기점이 생겼습니다.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오송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오송에 살면서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해. 오송에 있는 직장 다닐 필요 없어. 난 서울까지 출퇴근할 거야. 자, 나는 오송에 살고 있지만 이제 서울까지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것도 서울에서 이용을 할래. 그래서 오송에 있는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서울로 쇼핑을 하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오송 같은 경우에는 KTX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보다 위축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이 자료인데요. 자, 이거는 예전의 교통로의 모습입니다. 현재 교통로의 모습. 자, 이후에 새로운 아주 고속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 교통로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얘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두 지역이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경우죠. 접근성이 둘 다 향상되었을 테니 경제적으로 많이 활성화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얘가 더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얘가 조금은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등적으로 아무래도 더 큰 도시가 더 많이 성장하고 작은 도시는 조금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도 뭐 아주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두 지역 모두 성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오송의 사례처럼 오히려 이 지역이 축소되고 대도시만 굉장히 비대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인구와 다양한 기능들을 대도시가 빨아먹어버리는 거죠. 마치 빨대로 쭉 흡수하듯이 이러한 효과를 스트로우 이펙트, 빨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대도시에 더 큰 지역에 종속되어 버리는, 인구와 기능을 빼앗겨 버리는 지역적 격차가 더 커져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빨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애매하죠, 그렇죠? 그럼 교통로를 지어야 하나요? 짓지 말아야 하나요? 물론 짓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빨대 효과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빨대 효과를 막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자족 기능을 확충한다던가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대 효과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통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요. 또 지방 중추 도시권을 육성하면서 대도시와 접근성이 향상되었을 때 이 지방 중추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쇠퇴하지 않는 방향들을 모색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생태 환경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이렇게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산불을 진압하기도 하고 또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때로는 도로, 철도 등의 건설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이 있던 곳을 밀어버리고 여기에다가
도로나 철도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70% 가까이가 산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많이 다녀본 학생들은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산지를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산이 있던 곳인데요. 여기다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깎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깎아버리고 여기다가 도로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양쪽에 요 산 사면이 절벽처럼 이렇게 드러나 있고 여기에 약간 이렇게 뭐 우물정자 모양으로 콘크리트 시설물 같은 거를 설치해 놓은 걸 본 학생이 있을 거예요. 요걸 사방공사라고 얘기하는데 요 사방공사를 하는 이유는 원래 있던 산을 깎아냈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래로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막기 위해서 이 시설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쨌든 도로를 건설하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지형 자체가 파괴됐다는 것이죠. 여기 있던 나무들 같은 것도 다 잘라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원래 여기에 이렇게 산이 있었을 때 토끼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토끼입니다. 앙증맞은 꼬리와 두 개의 긴 귀. 이 토끼가 매일 아침마다 옹달샘을 찾아서 이 산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옹달샘에 가서 물을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일을 그냥 뭐 평생 동안 습관적으로 반복을 했던 것이죠. 근데 도로가 생겼는데요. 도로가 생겼네요. 이 친구가 이제는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얘가 옹달샘을 찾아가기 위해서 도로를 건너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옹달샘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길을 건너가다가 토끼가 무단횡단을 하는 거겠죠. 길을 건너가다가 미처 토끼를 보지 못한 운전자가 토끼를 치는 이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로드킬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드킬이 발생하는 것은 토끼가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본다면 토끼가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의 힘이 가해지게 되면서 이 생태계의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의 서식처가 파괴되면서 동물이 로드킬 당하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 통로라는 걸 만들기도 해요. 자, 일단 계속 볼게요. 자,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도로, 철도 등의 건설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거나 지형 같은 것들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괴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외래 생물종 전파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유조선 충돌로 인한 해양 오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 아래 보시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박 평형수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재에 보조단에 나와 있어요.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내부에 저장하는 바닷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기우뚱거리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에다가 채워놓는 물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선박이 대형화되고 고속화되면서 일일 교역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선박 평형수를 이렇게 담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박 평형수를 담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양 생물과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같이 선박에 실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배가 어딘가로 이동을 해서 담았던 선박 평형수를 다시 배출을 하게 됩니다. 밸러스트 수, 요게 이제 선박 평형수거든요. 선박 평형수를 배출하게 되면 요 다른 지역에서 선박 평형수와 함께 실렸던 다양한 해양 생물과 박테리아가 요 지역에 방사되게 되는 것이죠. 얘네들이 요 지역의 생태계에 교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해도 외래종이 출현하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갑자기 여기에 방사되는 경우에 이 근처에 있는 물고기들 다 잡아먹으면서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기도 해요. 이게 선박 평형수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입니다. 얘네들은 국제 무역이 증가하고 이 커다란 컨테이너선이 예전보다 더 많이 다니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외래 생물종 전파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괴되면서 로드킬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태 통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월봉 생태 통로라고 적혀 있죠. 여기가 원래 이렇게 토끼나 사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버렸으니 이 토끼와 사슴이 갈 곳을 잃고 도로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예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생태 통로를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로 밑에다가 생태 통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우리 자연을 보호하면서 도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시설 발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태 통로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 통로를 만들거나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정리해 봤고요. 다음 교재 58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